안녕하세요. 네. 빠숑이 만난 사람들. 네, 오늘도 참 바쁘신 분 모시고 또 이제 저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겠지만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저도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깊이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최근 들어와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 드릴 내용이 많아질 때마다 제 주변에 계신 여기 또 금융 전문가, 특히 또 주식 전문가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마침 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버핏 클럽 시즌 3 책인데 네, 이건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잘 모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저자기도 하시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임이 있는데 제가 들을 때마다 감탄하는 게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냉철하시면서도 따뜻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제가 그때 저녁 모임 때마다 힐링을 받아서 그 느낌을 좀 고스란히 전달해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요즘 시장 어떤가요? 뜬금없는 질문부터.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가장 큰 건 저는 뭐 이게 예측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코로나 사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유례없는 유동성, 뭐 저금리 상황, 그리고 이제 과도한 부채 뭐 이런 경제 상황들이 과거에 그 어느 누구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라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예측이라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다 전문가들이 틀려나가고 혹은 뭐 과거에 세웠던 어떤 법칙이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약간 이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장 생각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제 3월달에 급락을 했다가 갑자기 또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연초에 2,200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도 2,200 지금 2,300을 다 앞두고 회복을 했죠. 있는 네.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언택트 쪽은 뭐 좋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이버 같이 하고 그런 것들 근데 네. 전반적인 지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이 제 생각에는 회복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정말 근데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가장 뭐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유동성이라는 부분이죠. 유동성.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했던 부분들이 네. 이제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넘치다 보니 그것들이 이제 뭐 그 화폐 가치 하락과 함께 어떤 자산 가격에 이제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네. 부분이 좀 가장 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주식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미래의 어떤 기대 이익이나 미래 꿈들이 약간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것들, 그러니까 실적이 다 안 좋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안 좋았다는 거 다 알지만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주식은 이제 미래라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3분기 때 좋아지고 만약에 내년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하면은 경제가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이제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이제 미리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네. 미래에 어떤 경제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시장의 어떤 우려와 다르게 저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도 한 가지 플러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분기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 이제 마이너스 7, 8%에서 이제 10%까지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깨지는 폭이 적었고 어떤 코로나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업들이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왜냐하면은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많이 유보시키면서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도 굉장히 좀 강해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익 체력들이 생각보다 버틸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동성, 미래가치 선반영, 또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네, 나쁘지 생각보다, 않다. 나쁘지 않다. 예, 괜찮다. 굉장히 좀 명쾌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또 진행하는 신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3프로 TV에 네. 저도 몇 번 출연하고 그랬었는데 그 방송을 진짜 하루도 안 빼고 꾸준히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갑자기 현금 확보를 많이 하라고 그러고 어떤 분 아직도 중간이라 그러고 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들으면 제가 정말 헷갈린 거예요. 네. 근데 또 저희 또 같이 모임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투자자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에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뭐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가치라는 것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성장성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말 그대로 차트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다 뭐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투자를 하겠지만 정말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따라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좀 그것들을 좀 구분해 주시고 좀 그것들을 대해서 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에 다 좀 나오는 얘기긴 한데 좀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버핏클럽이고요. 네네. 일단 가치 투자, 성장 투자,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치랑 성장은 대충 예상할 수 있는데 모멘텀 투자는 뭐예요? 근데 이제 그 가치랑 성장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좀 모호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성장주, 가치주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싼 주식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가치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싼 기업들의 기업 이익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가치주라고 불렸던 것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사실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성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주식들이 이익이 상당히 좀 꾸준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이 괜찮았다 보니까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주랑 가치주가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R이라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쓰는데요. PR 수준이 사실 좀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주랑 이제 가치주라는 구분이 사실 좀 불명확해진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뭐 가치주 투자자와 성장주 투자자의 차이는 저는 단 하나라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는 부분은 성장주 투자자나 가치주 투자자나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차이, 어떤 민감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성장주 투자자들은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좀 더 많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성장주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가치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싼 게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너더 레벨은 이제 모멘텀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모멘텀 투자자의 저는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이제 펀더멘털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정치 테마주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그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한 99%는 사실 이제 연관이 없지만 이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에는 사실 이제 변화가 없는데 주가만 급등하는. 그래서 이제 주가만 보고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나는 따라서 사겠다라고 하면 사실 모멘텀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펀더멘털하고 관계없이 그냥 차트를 보니 오를 것 같다. 뭐 수급이 쏠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 투자자는 이제 모멘텀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경매 공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가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게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그 싸게 사가지고 정상가대로 팔아도 수익이 남는 게 아마 가치 투자인 것 같고 성장 투자는 입지가 막 좋아지고 막 수요가 증가할 게 보여요. 그럼 이제 정상가격에 샀는데 더 비싸지면 파는 게 성장주 투자 맞죠? 맞습니다. 근데 모멘텀 투자는 이거 똑같고 갭 투자거든요. 입지랑 상품의 질을 보지 않아요. 그냥 싸게 사갖고 올라가면 팔고. 그러니까 이게 입지가 나쁘든 상품이 좋든 상관 안 쓰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투자는 일종의 투기 아니에요? 이거 투기? 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장주든 이제 뭐 가치주든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더멘털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뿐이지 펀더멘털 보고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멘텀 투자자는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감각적인 영역, 주가가 오를 것 같다. 그냥 이것만 보고 사실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이거 하루에 단타 치는 애들이 있는데 오전에 한 2%씩 먹고 빠지더라고요. 한두 시간 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또 기업 자기 모른대요.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근데 이제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차트를 띄워놓고 이제 그 증권 방송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청취자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회사 이제 뭐 하는 회사인가요? 네. 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네. 모르면서 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뭐 투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투기라고 말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롯데 제과하면 딱 알잖아요. 이제 네. 뭐 삼성물산, 삼성전자 딱 아는데 요즘은 뭐 무슨 바이오 무슨 아무튼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름이 되게 어려워져 갖고 네. 이름하고 산업군을 연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은 이거 그리고 보면서 뭐 이제 그러잖아요. 이름만 예. 보고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진짜요? 뭐 예, 무슨 야. 바이오, 뭐 생명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사실 이제 뭐 신약 개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는 정말 이제 투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은행사에서 자산운용에서는 모멘텀 투자를 하시나요 혹시? 저희는 이제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왜냐면 그래서 보셨습니다. 저는 네. 이제 모멘텀 투자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뭐 한두 번 정도 운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그건 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네. 장기적으로 수익이 내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투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무튼 갑자기 또 신뢰가 또 막 올라가는 말씀에서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선거철만 되면 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 또 네. 이번에 또 이재명 의원이 또 그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이 나다 보니 갑자기 또 이재명 테마주가 또 막 올라가고 막 네. 갑자기 또 이낙연 뭐 지금 또 국회의원이 그 대선 1순위로 올라가니까 또 이낙연 테마주가 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모멘텀 투자도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게 펀더메탈과는 99% 연관관계가 없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가치 투자가 조금 옛날보다 훼손이 됐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네. 이제 성장에 대한 것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일단은 이런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성장을 일단 위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근데 결국에는 네.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기업 이익의 성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네. 그 기업이 매출이나 이익이 네. 증가할 수 있을 것이냐를 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이제 뭐 경쟁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상품이 잘 팔릴 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원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신제품 잘 팔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도 기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것들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사는 것들보다 그냥 딱 봤을 때 거기서 나온 제품들이 잘 팔린다 이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계속 이익이 나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고 네. 경쟁. 근데 이제 이게 일반인들은 이제 뭐 이런 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아는데 네. 말 그대로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이게 B2B로 거래되는 건 잘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B2C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에 잡히고 실제로 그 제품을 써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약간 뭐 분석이 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런 B2C 기업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네.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주식들이 좀 많습니다. 아, 아무래도 저희가 이미, 조금 네. 이미 그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이미 알고 빨리 있기 때문에.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B2C나 뭐 바이오 기업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장기간의 어떤 그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석유화학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 원재료 가격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네. 그 각각의 사이트나 어떤 본인의 이제 노력을 통해서 통계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이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그런 기업들이 어떤 등락이 되는 그 메커니즘을 좀 장기간, 그러니까 뭐 한두 사이클 정도, 그러니까 업 사이클하고 다운 사이클을 한 두세 사이클 정도는 이제 지켜봐야지만이 다음에 그 사이클이 왔을 때 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업에 대한 공부가 좀 이렇게 좀 쌓여야 되는 것들이죠. 뭐 쌓여야 되는 부분. 하루 아침에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네. 경험적으로도 두세 사이클 정도를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네. 내가 이제 맞출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사이클이 연인가요, 아니면 분기인가요? 근데 이제 사이클이 네. 사실 이제 업 사이클, 다운 사이클이 네. 사실 이제 뭐 6개월이 되기도 하고 아. 2, 3년이 되기도 합니다. 아, 네. 오케이. 이게 네. 또 기업에
그 경제 산업마다 사이클 이런 좀 것들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맞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B2C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은 경우는 이미 미래 가치가 선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을 수도 있는데 B2B는 아무래도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기회를 찾기가 더 그렇죠. 수월할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이제 공부할 B2C 만할수록.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더 공부를 만약에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은 돈 벌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 책에도 이제 지식우위라는 표현을 그쵸, 좀 그쵸. 썼는데요. 네. 그 남들은 사실 이제 그 예측하기 힘든 부분을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거나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만큼 수익 기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바이오 기업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경험이 쌓이거나 오래 본다고 해서 꼭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회사 자체도 그러니까 그 회사의 내부자조차도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제 성향상은 뭐 이런 기업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특정 어떤 약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좀 쏠려 있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뇌질환 치료제인데 그 파이프라인 하나밖에 없다. 네. 그 회사가 그것만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개발이 망가지면 이 회사 망한다라는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어떤 수익을 내는 기반 요소가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펀딩을 받아서 뭐 IPO가 됐든 아니면 외부 자금 소싱이 됐든 그 자금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가 망가졌을 때 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케이스에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기존에 어떤 수익 구조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연구 개발이 잘 됐을 때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뭐 두세 사이클을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네요. 구체적으로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수익 구조도 좋은지 파악하려면 일단 사이클이 돌아야지 예, 이런 이익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말씀이 나온 김에 책에 써주신 부분이 뭐였었냐면요. 어닝 서프라이즈 가치주 발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깜짝 놀란 수익이 나왔다는 것들이잖아요. 서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래야 이제 그 투자를 해놔야지 확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보 우위하고 지식 우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보 우위보다 지식 우위가 더 우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 우위가 보고 지식 우위가 보고. 근데 일단은 뭐 그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뽑아본 부분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의 이제 그 주가 수익하고 어닝 쇼크 종목의 어떤 주익 수익률하고 이제 차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수익률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과 어닝 쇼크 종목의 기본적으로 연간 수익률 차이가 10% 정도가 매년이 납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가 높은 거 그리고 어닝 쇼크의 강도가 높은 거의 차이는 2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어닝이라는 부분을 예측하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어닝을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심지어는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주식에 어닝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연간 10년 동안 15%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의 워렌 버핏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 기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한 해도 어김없이 복리로 하게 되면 진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을 이기는 단 한 가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남들보다 빨리 발견하는 거다. 근데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그 정보를 먼저 택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보 달라 그런 거잖아요. 외부자 정보를 정보 알리고 있다. 받든지 아니면은 지식적으로 내가 열심히 파서 남들은 수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나는 수익이 날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지식 우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정보 우위라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 지속되기가 좀 힘들다. 그런 부분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정보를 그러니까 투자 판단을 그 상대방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기대 심리와
그러니까 기대감과 한 달 지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실적이 안 날 것 같네. 뭐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렇죠. 과연 그 정보를 준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게 네. 뭐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안 좋아졌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네, 그렇죠.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정말 약간은 고급 정보가 아니라 좀 그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낮은 레벨의 어떤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투기가 될 수 있는 무모한 네. 묻지마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설프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럼 한 가지 또 예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이 이제 영업이익이 30% 증가할 것 같다라는 정보를 얻었다고 네.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제가 예측할 수 있냐면은 실제로 기업 실적이 30% 나왔는데 주가는 떨어지네. 뭐 이런 경험들을 네. 이제 그런 정보를 통해서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과연 고급 정보냐. 근데 실제로 그게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맨 마지막에 알게 됐다고 하면은 네. 이미 다 좋아질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이제 파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시장의 기대치는 30%가 아니라 40%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나는 30% 나올 줄 알고 30%가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네. 시장에서는 30% 기본이고 에이 40% 나오겠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30% 나왔던 게 맞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나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정보 우위도 정보라는 부분도 이 정보가 진짜 알짜 정보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보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메커니즘까지 사실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부분을 맞추기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일반인들한테 불특정 대다수한테 노출된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급락을 할 때 네. 이게 1,400인가 빠지고 네, 이제 1,400 많은 까지. 분들이 그때 돈을 넣었거든요. 네. 더 빠지길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네. 그게 하한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안 빠진 분들한테 그때 이제 리버스나 뭐 그런 것들 너 걸게 됐으면 이제 손해가 보는 부분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뭐 1,400이든 1,300, 1,200이든 그때는 그냥 빠지기만 할 때니까 그걸 보고 펀더멘탈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더 빠질 거 예상하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 기대대로 시장이 안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우위를 해야 된다. 결국은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예. 일괄되게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계속 해주셔서 저도 똑같거든요. 부동산도 내가 공부해야지. 항상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게 좀 정보 위가 실제적인 정보도 아닐 수도 있고 우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알기 쉽게 구체적인 수치를 해가지고요. 여기 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프 다 용어들은 다 이해하시죠. 아무튼 요거에 대한 실제적인 수익률도 다 비교를 해주셨으니까 책을 좀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것들인데. 일단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 뭐 이런 슈퍼 개미분들이나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시는 것 같은데 일반 직장인들은 돈 버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결국은 벌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 시간이 흐른다니 물으면은 잃었어. 근데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좀 방법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질문이긴 한데 핵심적인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의 네.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뭐 산업이든 뭐 일이든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들. 네. 천재도 있어요. 동물적인 맞아요. 감각. 네. 예. 네. 투자라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 네. 뭐 이렇게 왜 투자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이 이제 메인 팩터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라든지 그게 확률적으로 좀 높아 보이지 않는데 그걸 굉장히 높은 확률을 본다라든지.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그 제가 틀렸던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설프거나 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가 맞아 떨어졌다라는 음.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천재형
예, 천재형이죠. 예, 천재형이 있어요, 맞아요. 타고난 예. 감각들 이제 타고나신 분들이라고 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건 네. 이제 해안이라든지 아니면 네.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음.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경험을 계속 쌓고 이런 식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의 분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 많은 투자자들을 봤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공통 분모를 또 노력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죠. 찾다 보면 공통 분모가 있으면 좋겠죠. 찾다 보면은 음. 제가 이제 계속 이 책에서도 강조했던 이 어닝에 대한 예측,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그 높은 확률을 좀 맞춘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맞췄을 때 어떤 그 예측 오차가 굉장히 좀 적다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금 수익률이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과는 다르게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제 그게 감각적인 영역이 됐든 공부가 됐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타고난 천재형은 뭐 저희가 그걸 분석할 수는 없죠. 그분의 네. 능력을. 근데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어닝에 대한 예측 그런 공부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공통 분모가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도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굉장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좀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이제 주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 뭐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이익 곱하기 네. 이제 PER,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이 100억을 벌고 있는데 네. PER이 10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1000억의 가치를 받게 그쵸, 되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은 순이익이 오르든지 네. 아니면은 PER 네. 그 10배라고 했던 부분이 만약에 12배가 되면은 이제 1200억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15배가 되면 이제 15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밸류에이션이란 부분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변덕스럽고 시장에서 그렇죠. 어떤 때는 8배를 주기도 하고 예. 어떤 때는 15배를 주기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PER 부분은 예측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순이익이라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예. 좀 러프하게라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순이익이라는 부분이다 보니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펀더멘털, 순이익 그리고 이제 공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우리가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부 못하니까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기업 실적 부분이라는 것들을 잘 예측하자는 말씀이잖아요. 네. 어떻게 예측하면 됩니까? 근데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데에 다 답이 있습니다. 네네. 네, 결국에는 이제 그 회사 이제 본질적인 경쟁이 네. 뭐고 네. 그 회사가 정말 잘 될 건지를 보고 네.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 데이터에 오차가 없는지.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어떤 주요 팩터들의 어떤 가정치와 내 가정치가 다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 어떤 오해가 있을 때는 굉장한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반대로 이 정도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열광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투자를 굉장히 좀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모멘텀이나 테마주 정도로 그냥 갑자기 뭐 네. 투기적으로 몰리게 되면 오히려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뭐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이익의 성장이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가격이라는 부분, 밸류에이션 네.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 분들이 네.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PER 곱하기 순이익이 네. 이제 결국엔 기업 가치다라고 예. 말씀드렸었는데, PER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순이익이 20%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네. PER이 20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그 가정을 하는 거는 이제 평균회귀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평균이 12배인데 네. 얘는 20배다. 네. 근데 20% 증가할 거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순이익 증가가 15%밖에 안 됐다. 근데 이제 순이익 15%라는 증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주가의 이제 PR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높은 PR로 녹아 있다 보니, 네. 그러니까 순이익이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PR이라는 부분도 같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순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제 PR이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순이익이 높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호하고 투자하려고 하지만 네. 이게 틀렸을 때도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PR이 낮은 종목이 가장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선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오차 범위가 좀 크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뭐 종목마다 분야마다 섹터마다 다 또 이게 피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섹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평균으로 다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들이고, 네. 그러니까 뭐 국내에만 하는 기업들이 있고 수출 위주로 하는 기업도 다 달라야 될 것 같고, 또 이 변수들을 또 모르니까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PR이라는 부분이 이제 네. 경험이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이런 비즈니스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낮은 PR을 주는구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하면은 네. 정말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이제 투자할 수가 있겠죠. 뭐 그쵸.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금융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PR이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낮은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 낮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수요 성장률이 그만큼 낮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차라리 참 어설프게 투자를 했던 예전에는 기업이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사서 올라가면 팔고 이랬었거든요. 잘 네. 모르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더 깊게 하고 싶어서 이제 PER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접어 뭐 고포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접으면 사고 이렇게. 근데 그 산업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네. 퍼만 보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네. 실패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산업 그 종목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 거 판단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어설프게 공부하면 더 헷갈려진다.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공부하는 과정이 그쵸. 넘어가야죠. 그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더 이제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도 입지마다 상품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역마다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했던 투자 정보 지방에서 하고 지방에서 했던 거 서로 안 맞거든요. 그런 좀 종목마다 시기마다 사이클마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신과 함께 프로그램을 매일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듣는데 거기 보면 나오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보통 이제 이쪽 증권사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들이랑 좀 상대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워렌 버핏은 이제 가치 투자의 네. 대부시잖아요. 네. 그건 이제 옛날에나 맞는 방법이고 싼 주식을 찾는 것들은 좀 지금은 없다. 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가치 투자자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두 분들을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실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저는 뭐 몇 가지를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었다. 네. 왜냐면 이제 가치 투자라는 부분이 지난 뭐 10년, 20년, 30년간 네. 이제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많이 쏠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가치주 이제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들한테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비대해졌었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아졌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들끼리 너무 많이 갖게 되어버린 주식을 너무 많이 갖게 되어버린 거죠. 사실 이제 누군가가 사실 이제 뭐 사실 펀더멘털에 이제 수렴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식이라는 부분이 근데 네. 이제 수급이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그 대형 하우스들이 중소형주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0% 20% 이제 펀드에 이제 담으면서 이제 그 지분 신고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거기서 누군가 더 사줄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그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수익률이 같이 개선이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몇 년간을 보면은 자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본인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그런 약간 악순환에 조금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자금이 쏠렸던 부분에 대한 어떤 역효과가 지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뭐 다 동일하게 네.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가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환경적인 변화가 좀 크게 작용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글로벌 경제가 이제 성장 국면에 있을 때는 사실 이제 그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약간은 그 사이클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버티면은 네. 결국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뭐 2010년 이후에는 그 사이클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그 과잉 네. 이제 뭐 생산했을 때 이제 뭐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과잉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소비도 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소비도 그러다 늘지 않는다. 보니까 예.
어떤 이제 그 과잉 구조에 간 전통 사원군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과거에는 안 좋아졌으면은 그 1년 2년 버티면은 회복을 했습니다. 예, 소비는 꾸준했다고 하면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이클이 결국에는 어찌됐든 우상향 구조라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상향이 아니라 정체되는 사이클, 글로벌 저성장 사이클이고 더 이상 수요가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이익이 깨졌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산업 구조가 저성장 구조로 되면서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으로 투자했을 때는 이제 수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최초에 이제 처음에 하셨을 때 가치 투자랑 성장 투자랑 그래서 좀 경기가 모호해졌다는 것들이 네.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환경 자체가 네.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고퍼주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올 걸로 기대했던 기업들이 사실 이제 과거 이제 가치 투자가 굉장히 좀 유망했을 때는 그러니까 실적을 어닝을 오히려 좀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없었던 애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네. 존재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트렌드 자체는 뭐냐면은 다 양극화라는 부분이 기업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애들은 더 좋고 네. 안 좋은 애들은 더 나쁘고 이런 부분들이 음. 악순환이 되고 있고 더 심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는 PR이 높고 기대치가 높았던 애들이 실적이 더 좋고 예, PR이 낮고 기대치가 낮았던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과거의 패러다임의 투자라기보다는 가치 투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뭐 성장이나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어떤 이런 양극화라는 부분이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과거보다 이 주식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미리 가치를 반영해서 미리 사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반영돼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네.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15배 받던 것들이 이제 25배 그렇죠, 받는다든지 그렇죠. 네. 왜냐면은 성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애들이 더 이제 성장할 그쪽에 거죠. 이제 네. 돈이 쏠리면서 네. 더 이제 밸류에이션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부동산 수가 똑같거든요. 있겠습니다. 네. 비싼 게 더 올라가고 네, 싼 건 안 올라가요. 네. 아무튼 지금 주식 얘기를 공부하면서 저도 부동산과 더 많이 배우게 되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1부 이만큼 마무리하고요. 아, 예. 2부 때는 좀 구체적인 종목을 여쭤봐도 되죠? 아 예. 뭐 네이버, 카카오, 저 어떻게 또 SK 바이오팜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예. 여쭤봐도 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좀 구체적인 종목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